뉴스 듣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에서 방송된 내용 중에서 한 장면을 듣고 뻐꾹뻐꾹 안에 들어갈 내용을 맞춰보세요. 문제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갈 수 있으니 잘 듣고 정답을 보내주세요. 그럼 문제 나갑니다. 이건 신화의 정치, 막말의 정치. 네. 어떤 단면들이 있을까요? 자유한국당의 신화는 네. 기본적으로 박정희 신화죠. 박정희 신화. 박정희 신화. 그러니까 그 박정희 신화의 연장선상에서 자기네들이 경제에는 자기네들이 유능하다. 경제는 자기네들한테 맡겨달라. 네. 그런데 그 신화가 박정희 신화가 예. 박근혜 신화가 무너졌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는 붕괴한 거죠. 네. 이러니까는 이 상황을 예. 복귀하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자, 자유한국당은 그렇고 네. 진보는 어떻습니까? 진보는 이죠. 오. 진보 재세력들, 사회단체 모든 세력을 하나로 뭉치는. 근데 는 신화가 아니라 역사고 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신화로 격화시켜야 되죠. 논쟁의 여지가 있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신화로 격화시키려고 막말이 나오는 거죠. 자유한국당의 막말이 그래서 나온 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진실의 영역에 있는 거를 신화의 영역으로 끌고 와가지고 그래서 북한군 600명이 내려와가지고 사실은 이 시민군의 배후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기네들의 신화가 붕괴된 거를 네. 그거를 복구할 능력이 없으니까 역사를 신화로 끄집어 내리는 거죠. 정말 금방 지나갔죠? 그래서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근데 는 신화가 아니라 역사고 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신화로 격화시켜야 되죠. 논쟁의 여지가 있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신화로 격화시키려고 막말이 나오는 거죠. 오늘 퀴즈는 정치적 참견 시점 코너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어제 특별 손님 유재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는데요. 최근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정치인들의 막말 퍼레이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유재일 평론가는 정치인들의 막말 신화 뒤에는 정치인들의 막말 뒤에는 신화가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신화는 박정희 신화고 진보 세력의 신화는 이것 신화라고 정의했습니다. 박정희 신화가 무너지니까 자유한국당은 진보의 신화인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막말을 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자, 오늘의 퀴즈. 유재일 평론가가 말한 진보의 신화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광주에서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을 부르는 이것. 네, 이것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에서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 이것을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세 글자입니다. 정답 보내주실 곳은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KBS 모바일 앱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Give up, no more passion. Is it come and is it go? You never give up, no more passion. Is it come and is it go? 마지막까지 난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더 이상 주저하지 마. 다시는 쓰러지지 않게. 또 우리 다시 일어서야 해. 어쩌다가 이 사회가 이리 됐을까? 이제 그 누구에게도 보장받던 삶은 갔어. 수많은 속에 비는 곳은 곧 따뜻했던 가슴 속에 빈 곳들로 이어지고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줄 수도 없어. 나 하나가 잘 살기도 힘든 세상이니까 욕심이 넘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 짓고 착한 너의 목이 조여지고 있어. 맥없이 다들 맥없이 있고 그 답의 무너짐을 바라보았어. 모든 게 다 하나같이 오늘의 수로 속에 깊이 잠겨 있어. 누군가 필요해. 절대적인 힘을 가진 해결사로 마지막까지 난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더 이상 주저하지 마. 다시는 쓰러지지
강인한 성을 잃어가지 말고 다시 일어서 나와 꺾이지 않는 의지 고결한 그대들의 뜻을 보여줘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더 이상 주저하지 마 다시는 쓰러지지 않게 또 우리 다시 일어서야 해 Never give up, no more passion Is it come and is it go Never give up, no more passion Is it come and is it go 신화의 해결사였습니다. 6시 5분부터 합류하신 분들 계시죠? 여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평일 오후 5시 5분에 시작해서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일부 못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팟캐스트에 매일 방송 파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놓친 방송, 다시 듣고 싶은 방송 팟캐스트에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현장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으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코너 중에 오늘 퀴즈에 나온 바로 그 장면 다시 들어보시죠. 근데 5.18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고 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신화로 격화시켜야 되죠. 논쟁의 여지가 있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신화로 격화시키려고 요새 5.18을 둘러싼 이 막말이 나오는 거죠. 아, 자유한국당의 막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다. 네, 정답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었습니다. 정답은 5.18이 되겠네요. 자, 많은 분들 정답 보내셨는지 만나보겠습니다. 6506번 쓰시는 분 5.18 슬픈 역사입니다. 네, 맞히셨고요. 신창근님, 이번엔 확실한 정답, 단군 신화. 아,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역사이고 진실인 광주 5.18을 신화로 격화시킨다. 그런 맥락이었는데, 예, 단군 신화는 아니었고요. 네. 자, 8.15. 순서만 바뀌면 되는데, 네, 아니었고요. 0886번 쓰시는 분, 정답, 고2. 제가 80년도에 고2였습니다. 광주에서. 그렇군요. 광주 5.18의 당시 실상을 두 눈으로 보셨겠군요. 예. 2762번 쓰시는 분 5.18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가사 일부분이네요. 네. 2141번 쓰시는 분 5.18 실화. 네. 안천식님 5.16. 예. 그 이틀을 빼셨네요. 예. 네. 네, 틀렸고요. 양종숙님 5.18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이고 현재 진행형이고 우리들의 미래인데 신화라고 하긴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재일 씨가 5.18의 진실을 신화로 격화시키려 한다. 일부 세력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 자, 7998 쓰시는 분, 퇴근길이 즐거운 김용민 라이브 정답은 5.18입니다. 맞히셨고요. 7948번 쓰시는 분 정답 5.18. 제가 1980년 3월 20일 생인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해서 알았습니다. 전학고 몇 달 있다가 전라도에 간첩이 내려와서 많은 사람이 희생됐다고. 정말 가짜뉴스에 그 현혹되셨네. 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뼈아픈 민주화 운동인 줄 알게 됐다고. 중학생이 돼서 알게 됐다고. 이런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어머니도 그 진실을 이제 바로 보고 계시겠죠? 예, 5.18이 민주화 운동이란 점을 말입니다. 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 5.18 맞히신 분들께 정답 실로폰 올려드렸고요. 자,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확인은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에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로 갈 시간입니다. 조진주 씨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25년까지 연구개발에 연간 4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 바이오 헬스 산업을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후신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가 분식회계 의혹 관련 문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감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상업 운전에 들어간 지 30년이 넘은 한빛원전에서 정비 중 사고 건수가 40여 건에 이른다고 한국수력원자력이 밝혔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은 역학조사 결과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들의 경우 백혈병 발생 위험은 1.55배, 사망 위험은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 의회 의장에 대해 경찰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쏙 인터뷰. 귀에 속 맘에 쏙 인터뷰 함께하겠습니다. 코롱 인보사 사태가 터진 지 50일이 됐습니다. 환자들은 분노했고 의사들까지 나서서 보건당국에 책임 있는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어제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의원 주최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인보사 사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건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윤소하 의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네, 의원님. 자, 인보사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주최하셨는데 인보사 사태, 그 워낙 일이 바빠가지고 뉴스를 잘 모니터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인보사 사태가 어떤 사태인지 이거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인보사는 그 유전자 세포 치료제인데요. 예. 세계 최초의 무릎 연골 치료제라고 2017년도에 그 허가를 받았는데 예. 이번이 미국에서 이제 임상 3상 시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 성분이 연골 세포가 아니라요. 예. 신장 세포였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심장 세포. 신장이요. 예. 신약으로 허가받을 당시에 제출한 자료와 완전히 다른 세포가 발견된 것인데요. 네. 한마디로 허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짓 치료제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약이 세상에 나오려면은 굉장히 많은 감독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지 싶어요. 네, 원래 식약처가 모든 약을 허가할 때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기초로 허가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허가 당시에 제출되지 않은 세포가 발견된 것은 그 자체로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든 거죠. 그렇죠. 더 큰 문제는 이 콩팥 세포가 그냥 일반 콩팥 세포가 아니라 유전자 저작을 하는데 사용되는 GP2-293 세포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293 세포는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요? 종양이요. 예. 다른 나라의 경우 연구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요. 예. 의약품 제조에는 사용이 되지 않는 세포라는 점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허가가 됐다는 얘기죠? 네. 그래요. 그 연골 세포가 아니라 신장 세포가 사용될 경우 어떤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종양이라는 건 여러 가지의 종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달리 연골 세포라고 해가지고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참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이죠. 예, 알겠습니다. 특히 식약처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관리하는 곳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에서 인보사 사태는 사기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 약 때문에 사기를 당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요. 인보사를 투약했던 환자들이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3,700에서 3,800명. 3,700에서 3,800 정도. 네네. 상당수인데요. 자,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신의 몸 안에 들어간 세포가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세포라는 사실에 매우 불안해하고 있으시고요. 글쎄 말입니다. 예. 무엇보다도 안전성 검사를 빨리 해서 발표해달라는 이야기와 함께 예. 아니 내가 회사에 의해서 실험당한 꼴 아니냐 다소 이 격앙된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 상황이에요. 예. 또 앞으로 15년간이 추적조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그에 대해서도 자신들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추적조사 대상이 되는 것도 당황스럽고 그 추적조사를 네. 코롱이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또 몸을 맡길 수 있느냐. 돈은 회사가 내더라도 예.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인보사 만든 업체가 코롱이잖아요. 네네, 코롱 생명과학이요. 오, 그래요. 예. 근데 코롱에다가 그리고 이제 뒷수습을 맡겠다.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도 지금 추진 중에 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인보사 논란과 관련해서 코롱 생명과학 그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코롱 생명과학 측은 자신들도 세포가 바뀐 걸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했는데요. 아니 자기들이 약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오죠? 국내 허가를 받기 전 2017년 3월에 코롱의 그 자회사 코롱 티슈진에 네. 해당 세포가 다른 세포라는 검사 결과가 전달되었다는 것이 네. 이미 확인돼서 언론에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롱 생명과학이 오히려 숨기고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는 거죠. 거짓말을 했다는 또 의혹도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오는 식약처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현재 별다른 입장을 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식약처장이 책임질 일이 있습니까? 지금 허가를 해줬던 식약처장은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임명된 식약처장이고 그때 7월달에 허가가 났는데 2017년 네네. 지금 물러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처장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식약처 전체가 계속 그 연속성을 가지고 책임을 물어야죠. 그렇다면 현재 식약처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 퇴진해야 한다. 이런 얘기군요. 식약처 전체가 다 같이 책임을 져야죠. 식약처 전체가 어떻게 다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식약처가 책임지는 방법. 그러니까 우선 조사부터 좀 성실하게 국민들 앞에 좀 투명하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국민들 모두가 식약처에 50일 그 시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인보사에 대해서 허가 취소를 하지 않는 것만 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제약업계 쪽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습을 하려면은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데 진상규명을 할 손과 발이 지금 식약처 직원들이란 얘기죠. 이번 주 월요일에요. 식약처 직원 10여 명이 미국 현지 실사를 갔고요. 참 빨리 간 거죠. 코오롱 생명과학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 티슈진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조사는 사건의 핵심이 될 수 있는데 이걸 50일 지나서 이제 나갔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회사 측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폐기할 수 있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다음 주에 결과를 최종 발표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조사 과정을 놓고 보면 식약처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보사 사태 조사를 식약처에만 맡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윤소아 의원님이 하고 계세요. 그죠? 네네. 어떻게 그러면은 조사를 해야 됩니까? 식약처가 허가했던 그 의약품이잖아요. 그러면 식약처도 이 사건의 당사자라는 셈이에요. 마치 그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 해양수산부가 또 그런 것을 책임을 져야 하듯이. 그래도 정부 기관 중에 전문 기관이니까 조사할 권한을 주고 50일 기다렸는데 이런 식으로 시간 끌기 하고 있으니까 기회를 주긴 했군요. 저는요 이제는 식약처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제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거든요. 물론 수사당국도 나서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만은 수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3,700명 그 환자에 대한 지원 관리도 예. 업체에 맡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네. 15년 예. 그 장기 추적 조사를 맡아야 된다 이렇게 예.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회가 지금 자한당 때문에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네. 빨리 좀 열어서 이와 같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나 현안 보고 등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요. 진상규명은 또 진상규명대로 뭐 한 점의 의혹 없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테고요. 기업과 정부의 유착관계 때문에 인보사 사태가 발생했다.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인보사 개발 당시 막대한 국가 자금을 투입했고 법안을 수정해서 오로지 이 코롱만을 위한 법안 수정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특혜를 주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이런 의혹 어떻게 보세요? 네,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인보사 허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식약처장이 2017년 7월에 마지막으로 하고 떠난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임상시험을 허가해 준 것이 바로 2013년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전임 정부 시절부터 끊임없이 해당 제품의 허가를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비단 식약처 코롱만을 조사할 일이 아니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미선님, 인보사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같아서 그런 표현을 무섭네요. 합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간단치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네. 이 파고들어야 할 것 같은데 특검을 요구하실 생각은 없어요? 아니 우선은 이제 상임위에서 식약처를 상대로 이제 지금 실사를 갔으니까 온 것을 일단 뭐 네. 보고 받고요. 네. 거기에 대한 잘잘못을 철저히 좀 따지면서 거기에서 판단해야지. 알겠습니다. 일단 국회 차원의 조사를 해보고 이건 네네. 뭐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답이 없다라고 판단되면은 다음 수순을 밟겠다 이 말씀이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열렸던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의 맥주 회동 어떻게 보셨어요? 교섭단체 간에 만나서 뭐 맥주 마시는 것까지 뭐라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만 예. 그 자리라는 것이 국회의장이 정례화시킨 5당 원내대표 회동을 무산시키고 당일날 공개적으로 진행한 자리라는 건 적절치 못한 모습이었다고 보는 거죠. 예. 이제 월요일 원래 5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던 시간에 저는 의장실에 가서 국회의장님 그 시간에 면담하고 왔습니다. 의장님도 국회의장과 5당 원내대표 회동은 취소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불참 통보를 해서 안 된 거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네. 그 여야 간에 뭐 협치 이야기하는데 원칙이 있어야죠. 저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제 잘 해보고자 하는 그 뜻은 이해하나 밥 잘 사주는 누나가 아니라 네. 밥값 하는 국회의원이 되라고 성토해도 부족할 판에 5.18 그 진통 이틀 뒤에 그것도 패스트트랙 사과라고 데려 우겨대는 자한당을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환하게 웃으면서 호프 미팅을 하는 것이 맞는가?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 발끈했어요. 불만을 표시했는데 그래서 접어두는가 싶었는데 정의당과의 교섭단체 구성 다시 논의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주평화당과의 교섭단체 구성 이제 다시 청신호가 켜진 겁니까? 글쎄요, 뭐 단정 짓기는 우선 힘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회동 교섭단체 호프 회동입니까? 그 자체도 문제인 거죠. 내용이 문제예요. 예. 선거제 포함한 패스트트랙 올린 것은 여야 사당이 합의해서 추진한 건데. 예. 아니 민주당이 무슨 권한으로 혼자 유감을 뭐 하고 말고 합니까? 물론 뭐 오늘 의총에서는 그럴 수 없다고 결론 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네네. 아마 민주평화당도 같은 입장이신 것 같고요. 네네. 공동교섭단체 구성 문제는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개혁 과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든 뭐 다시 교섭단체 재구성 논의에 나선 것은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애원하진 않겠다 이런 뉘앙스로 읽힙니다. 기다리긴 하겠지만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예. 같이 공동 교섭단체를 해서 단순히 예. 정치적 계산이나 총선 이게 아니라 아직 1년에 우리에 맡겨진 임무가 있으니까요. 2년 정도 남았죠. 그리고 예. 산적해 있지 않나요? 예. 현안 문제가.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한 힘을 제대로 좀 국회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것은 우리의 요청이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네. 교섭단체 구성 안 하면은 민주평화당만 손해일 텐데 이런 말로 들립니다. 예. 아니, 그쪽에서 그냥 그 표현 네. 해가지고요. 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하셔야 또 저기 민주평화당에서 움직이죠. 그렇잖아요. 좀 우습게 보이는 면도 있어요. 정의당이. 알겠습니다. 자, 윤소아 정의당 원내대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로 가봅니다.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교통량이 워낙에 많은 데다 돌발 구간이 있어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 방향 고장 차량의 여파로 문학에서 서창 분기점까지 6km 구간 정체고요. 반대 인천 쪽은 산막에서 광명까지와 남동에서 문학 쪽으로 차들이 많습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는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노구산 1터널 1차로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파가 큽니다. 통일로 나들목부터 6km 구간 쭉 밀리고요. 이후로도 광암터널에서 서안암까지와 성남에서 판교 분기점 쪽으로 교통량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반대 판교에서 구리 방향은 송파에서 서안암 진출로까지 그리고 광암터널 부근에서 토평 쪽으로 각각 속도 떨어지고요. 이후로도 구리 휴게소 부근과 불암산 요금소에서 불암산 터널까지 정체됩니다. 계속해서 일산 쪽으로는 김포 요금소에서 송내 사이 13km 구간에서 길게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혜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팝콘처럼 톡 터지는 이야기. 팝콘 먹으면서 듣고 싶은 썰전. 팝콘 토론. 네, 수요일에 팝콘맨 최영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두 분도 인사하시고. 안녕하세요. 네. 아까 저희 있는 대기실에서 네. 한참 화기애애하게. 알겠습니다. 예, 갑자기 제가 시작할 때 이랬는데 네. 최불암 선생님 네, 그랬어요. 생각나시죠? 제가 예전에 총선 출마했을 때 그 지역구에 불암산이 있습니다. 아, 알죠. 저희 동네예요. 예, 선거 시즌 임박해서 뭐 불암산에서 뭐 산신제를 했는데 거기 최불암 선생님 와 계시더라고. 아, 진짜로요? 이름이 불암이라서 불암산 명예산주. 명예 산주. 그래서 제가 가서 산신령님 급이시구만요. 너무 제가 좋아하는 우리 최불암 선생이라서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좀 저를 안 좋아하시나 봐요. 아래 위로 좀 훑어보신 것 같아서 마음에 상처로 남습니다만. 수사반장 출신이라 네, 범죄의 그렇습니다. 분위기를 그래요. 찾아내요. 뭐 저를 좀 훑어보신 것 같습니다. 예. 자, 갑자기 또 최불암 선생 생각이 났고 해서 그러나 여전히 존경하는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네. 예. 자, 오늘의 팝콘 각인 이야기들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참여하시는 경우엔 무료입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장자연 배우의 비극적인 죽음 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10년 전 얘기가 됐는데 그렇죠. 검찰 과거사위원회 뒤늦게 이제 그 사건을 재조사를 해봤어요.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재조사 결과 월요일에 나왔는데 네. 그야말로 빈손이었다는 평가가 월요일 오후 4시에 발표를 했죠. 그렇습니다. 과거사 조사위가 네. 발표를 했는데 저는 그냥 요약하면 한마디로 아무것도 못 밝혀내고 네. 덮겠다라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2가지 세세한 사안들이 다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걸 이제 뭉치면 제일 중요한 건 장자연 리스트로 귀결이 돼요. 네네. 근데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 있었다 하더라도 장자연 씨가 작성했는지도 알 수 없다. 또 그 명단 안에 이 이름이 들어있겠죠. 명단이니까 예, 리스트. 예, 예.
그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 뭐 미확인 비행물체 같은 거예요. UFO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 무슨 수사권을 갖고 재조사한 게 아니라 조사죠, 조사. 말 그대로 이게 수사의 원칙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살펴보고 수사가 부실했다 그러면 재수사하라. 이거 권고하는 그 기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수사는 부실했다는 것이고. 네. 자, 그런데 이게 네. 과거사 조사위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걸 13개월 동안 84명의 진술을 들어가면서 조사했다고 하는 건 네네. 과거사 조사위 밑에 대검 진상조사단이에요. 네. 사람이 달라요. 예. 대검 진상조사단의 총괄팀장이었던 김영희 변호사가 바로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거는 우리가 공고한 내용과 완전 다르다. 왜냐하면 리스트는 존재했었을 것이고 네네. 장재현 씨가 썼을 개연성이 매우 높고 그 명단 안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야 하는데 조사위, 진상조사단이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다시 이것을 재수사할 것인지를 네. 검토해서 결정하기를 권고했는데 덮는 걸로 발표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진상조사단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조사했던 이 사람들하고 예. 그리고 이 검찰 내에 예. 과거사 조사위의 발표는 명백히 다릅니다. 예.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예. 이게 참 뭐 별로 할 말이 없는데요. 네. 이게 이제 10년 전에 검경의 수사가 한마디로 직무유기에 가까운 부실 수사였다면 네. 이번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는 10년 이후에 이루어진 또 한 번의 부실 조사 결과 발표였다. 이렇게밖에 얘기하기가 어렵고요. 예. 검찰이 지금 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네. 일종의 이제 항명까지 나서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 그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 스스로 선정하는 이게 과거 재조사 사건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무슨 낯으로 검찰이 저렇게 항명까지 하는지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도대체 검찰이 뭐가 두려워서 이 사건을 또다시 이렇게 위야무야시키고 덮으려고 하는지 결국에는 일종의 이제 국민들을 향해서 립서비스 하듯이 조선일보의 검찰 수사에 대한 외압이 있었고 당시에 소속사 대표의 뭐 허위 증언이죠. 네. 위증이 있었고 뭐 이게 다예요. 그러고 나서 정말 사건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성상납 강요 그와 연관된 예. 그런 장자연 리스트에 등장했다고 알려지는 그 인물들에 대한 예. 수사 이건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게 진상을 제대로 조사하기 위한 내지는 뭐 검찰 과거사를 제대로 들춰내기 위한 과정이었는지 지난 13개월이 예. 아니면 애초부터 이 목표했던 대로 의도했던 대로 덮기 위해서 시간을 보낸 건지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이번 재조사 결과에서 그나마 건진 것이 당시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 또 수사가 부실했다. 외압의 주체는 조선일보.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이라면. 예.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가 바로 거기에 조선일보가 있다는 얘기 네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흥미로운 게 그 대목인데 예. 조현오 전 당시에는 경기지방청장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장재현 씨가 사망한 게 분당 지역이기 때문에 경기 관할이었는데 예. 조현오 청장에게 조선일보의 사회 부장이었던 이모 기자가 찾아와서 외압 압력을 행사했다. 그러니까 이 조현오 씨의 진술은 두 가지예요. 하나 예. 인사재판에서 있었고 하나는 진상조사단에서 이제 진술했다라고 네. 하는 건데 상당히 고강도의 압박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는 여기에 바로 반박을 했어요. 예. 이것은 완전히 허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 명예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과거사위원회를 상대로? 네, 과거사위를 상대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또 다시 법정 공방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덮이지 않고 오히려 또 다시 한번 조선일보의 말이 사실이면 굉장히 억울할 거 아닙니까? 네. 과거사 조사위의 말이 사실이면 조선일보는 완전히 그동안 이제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이 명예훼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진위를 또 가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법적 조치를 하게 되면 또 한 번 재판을 위해서 수사가 있어야 되는 상황으로 그러면 전개가 도리어 돼요. 더 그게 기회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예. 이게 뭐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 조현오 전 청장의 진술이 알려진 게 굉장히 오래됐고 조선일보가 조현오 전 청장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진행 맞습니다. 중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조선일보가 이번에 검찰 과거사위원회 발표에 대해서
소송하겠다 엄포를 놨지만 조현오 전 총장과의 송사가 어떻게 귀결되는지 아마 좀 지켜볼 거라고 생각해요. 네. 자칫 이거를 검찰을 상대로 잘못 소송을 벌였다가는 오히려 그 덤태기를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지 않을까 싶고 저는 그래서 지금 뭐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법적 대응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말만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럴 수 있고 그러면은 난 이건 진짜 조선일보가 오히려 이거는 뭐 자기들한테 불리하다. 이걸 자인하는 거라고 저는 뭐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미 우리 사회에서 조선일보는 뭐 권력 아닌 권력으로서 그동안에 그 권력을 행사해 왔던 게 사실이고 제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 계셨던 특히 이제 언론을 관리하는 쪽에 계셨던 분의 얘기를 사석에서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인사를 하러 갔대요. 어디로? 청와대에 들어가서 조선일보에. 예. 언론사 한번 쭉 돌잖아요. 그렇죠. 요즘도 그럽니까? 그럼요. 근데 그 청와대 굉장히 중요한 직책에 있었던 분인데 정말 그 무슨 편집국장도 아니고 그 부장이 말하자면 정치부장, 사회부장 이런 부장이 거들떠다도 안 보더라. MB 정부 때인데도. 그래서 자기가 속으로 화도 나면서도 이 조선일보라는 데가 이런 데구나 이런 걸 느꼈다 이런 말씀을 보수 인사에 해주셨어요. 아니 그분도 언론을 잘 아는 분이에요. 그럴 만큼 조선일보의 위세라는 게 실제 조선일보가 갖고 있는 힘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대단한 게 사실이고 충분히 조현오 전 청장을 찾아가 가지고 MB 정부가 우리 조선일보랑 한판 뜨자는 거냐. 라고 했겠죠. 저는 조현오 전 청장의 말이 사실일 거라고 보고요. 높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진상조사단에 출석을 해서 전 스포츠조선 사장이 진술을 한 내용을 보면 그렇죠. 하모 씨. 방종호가 하도 장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통화 기록 빼내느라고 고생하고 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당시에 서울시경 캡이 그 역할을 담당해서 이거는 사실은 조선일보의 권력도 권력이지만 경찰이 그럼 조선일보하고 내통해가지고 핵심적인 증거 자료를 인멸하는데 협조했다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이런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재수사를 안 하고 넘어간다는 게 저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가장 황당한 대목은 뭐냐면 자 검찰 조직이 10년 만에 이게 재수사할 것인가를 조사했어요. 면밀히 한 13개월 동안 조사했으면 많이 한 거죠. 여기 외부 단원, 내부 단원 다 했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다수 의견으로는 이건 상당히 이제 수상한 정황이 있다. 근데 뭐가 제일 수상한 거냐면 벌어졌던 사건도 문제지만 미스터리가 많지만 당시 수사가 부실이었다. 이 부실은 어떤 부실이냐면 의도적 부실이에요. 의도적 부실이잖아요. 지금 제가 제일 놀라운 건 뭐냐면 통화기록, 장제한 씨의 수첩 그때 모았던 다양한 증거 자료들이 없어요. 어떻게 10년 만에 이 중요한 국민적 의혹이 굉장히 큰 사건에서 이 수사 기록이 사라집니까? 예를 들면 뭐 통화 내역 원본이라든가. 그러니까 최근에 뭐 이제 재벌가의 일원이 장지현 씨와 다수 통화했다. 그게 누구의 명의로 된 대포폰이었다. 이런 게 요즘 언론에서 터져 나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기록에는 이런 게 안 담겨 있고 다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한 더미의 수사 기록을 모아놓고 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된 거냐면 차 떼고 포 떼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서 핵심 내용이 다 사라지는 방식의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요즘에 언론에 이제 전 아주 흥미로운 기사의 헤드라인이 당시에 검찰은 사건을 문질렀다는 거는 증거를 아예 없애기 뭉갰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왜 뭉갰는지가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뭉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최영일 평론가께서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뭐 검찰이 어떻게 보면 조선일보에 사주들의 이 사건 관련성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의도적인 직무유기에 가까운 부실 수사를 했을 수도 있는데 혹시 그 이상이 아닌가? 그 이상. 이 사건과 관련된 그 관련자가 비단 뭐 조선일보 사주뿐만이 아니라 검찰이 정말 이게 공개돼서는 안 될 이런 어떤 그 이 사건 관련자의 흔적이 보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있던 증거까지 없애가면서 내지는 지금도 그 증거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런 의심까지 들어요.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 나왔을 때 나 참 웃음만 나왔습니다. 아니 검경 수사권 조정 둘 다 손들고 반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서로 자기들이 우리가 더 신뢰할 만해요 이러고 있으니 웃음만 나오는 건데 뭐 얘기 나온 김에 예전에 그 한겨레 김희택 논설위원이 쓴
칼럼이었어요. 예, 이 실제 신문에 실렸고요. 1998년 4월 박태준 당시 자민련 총재 네네. 포철 신화의 주인공 아닙니까?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죠. 그렇습니다. 네. 조선일보 사장실을 찾아갑니다. 21살 연하의 방상훈 사장한테 고개를 깊이 숙여서 사과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아버지와 호영호재하던 사이여서 이제 아버지라면 이제 방일영 전 회장을 말하는 거죠. 조선일보. 행사장에서 이제 만나서 그 방상훈 사장한테 허물없이 하대를 했는데 그 뒤로 조선일보가 연일 비난 기사를 실었다는 거예요. 박태준 총재에 대해서. 그 사연을 알고 난 다음 참모들이 권유해 가지고 박태준 총재가 직접 조선일보 사장실 가서 사과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르신인데 아버지 친구인데 왔으면 아이고 뭐 저기 뭐라고 호칭을 해야 되니까 회장님 혹은 뭐 총재님 아이 뭐 그렇다고 오십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가타부타 아무 소리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인사를 받고도. 그래서 박태준 총재가 나중에 일생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었다 이렇게 회고했다. 회고하기도 했는데 예, 조선일보는 권력 오부 권력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지금 이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까지 국민적 의혹이 높은 고 장차현 씨 사건에 예. 일점 의혹이 없도록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재수사 권고를 네. 내부에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좋아요. 문질러져서 알 수 없다면 10년 전이 멀다면 멀고 길다면 길지만 예. 10년 오래지 않습니다. 2009년이잖아요. 네네. 이때 수사했던 인물들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수사했던 인물들을 수사해야 돼요. 부실 수사라고 왜 덮었는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왜 의도적인 부실 수사를 했는지를 네. 이들을 통해서 밝혀내야 그 당시의 윤곽이 다시 드러나지. 예를 들면 지금 수사했던 인물들은 다 빠지고 네.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가서 수사도 아닌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럼 또 다시 관련자 증언 듣고 네. 기록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예. 그럼 한번 하면서 다 지운 흔적들을 다시 밝히는 거니까 네네. 세월도 흘렀죠. 여기 그 당시에 이미 또 덮었죠. 네. 이 주요한 증거들은 다 사라졌죠. 유실됐죠. 그럼 이것을 재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네. 당시에 수사팀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서 수사해야 네. 윤곽이 드러나지. 그러지 않으면 묻히고 또 묻히고 할 뿐입니다. 이게 켜켜이. 그 진상조사단의 팀장이었던 김영희 변호사의 저런 이제 즉각적인 반박이 나온 마당에 이거 그냥 이걸로 그칠 수는 없고요. 오늘 정치권에서 특검 국정조사 얘기가 나왔는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네. 발언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으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닌가. 왜냐하면 당시에 검찰의 직무유기성 부실 수사를 네. 지금의 검찰이 재수사를 안 하겠다 이렇게 네. 결론을 내린 거기 때문에 예, 예. 검찰로는 못하는 사건이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뭐 기존에 다른 사건들의 전례를 봤을 때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에 해당하는 사건도 사건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민감한 봤을 때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성격의 사안이 점점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비용을 검찰은 또 치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검찰이 13개월 동안이나 이 사건을 들고 있으면서 고작 이런 결론밖에 못 냈는지 지금도 좀 납득이 안 되고 네. 좀 전에 이제 최현 평론가 말씀하셨지만은 당시에 부실 수사였다면 부실 수사에 가담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다 진상조사단에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증언도 하고 맞아요. 뒤늦게 자기만 갖고 있던 자료도 증거 자료죠. 그래요? 그것도 제출하고 예. 이게 명백히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대해서 재수사 권고를 안 하고 결론을 내렸다. 그것도 진상조사단에 참여했던 검사 2명의 의견을 훨씬 더 비중 있게 채택을 해서 네. 국민적으로 어떻게 납득이 가능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김민호님, 우리나라 검사가 어떤 분들입니까? 똑똑하기는 세상 사람이 다 인정하는 사람들인데 13개월 동안 뭐 한 거죠? 특검 갑시다. 정치권이 해결해야죠. 라고 하셨고요. 정민호님, 청룡 봉사상이나 받고 있으니 그런 수모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조선일보가 주관하는 청룡 봉사상 이 상을 받으면 경찰 특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어떤 경찰이 조선일보 사주에 대한 수사에 나설 수 있겠나? 이런 의문이 합리적입니다. 맞습니다. 예, 자 권혁진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해달라는 검찰의 우회적인 표현님이 명백합니다. 예, 반어법을 쓰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요즘에 그 리얼미터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간에 이택수 대표가 조선일보가 또 나오네요. 또 나왔습니다. 이택수 대표가 화났어요. 그래요. 이택수 대표가 굉장히 사실은 화를 안 낼 수 없는 게 여론조사 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이 통째로 부정당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건곤일척의 싸움을 회피할 수가 없어요. 회피하는 순간 자인하는 꼴이 돼버렸어요. 자인하는 꼴이 돼버렸고 리얼미터에 대한 공신력이 이제 추락하죠. 네. 저게 추락시키는 기사들이 많이 심각한 영업방해예요. 누구에 대한 영업방해입니까?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영업방해죠. 여론조사 기관은 조사의 신뢰성과 공신력으로 네. 그렇죠. 자기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존재 가치인데 그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렇게 손상시키는 그런 기사를 그것도 허위 사실이나 이런 거에 기초해서 썼다면 저 심각한 영업방해죠. 네. 이택수 대표가 화가 날 수밖에 없고요. 네. 제가 제일 이 비상식적이라고 느꼈던 대목은 배종찬 소장의 인터뷰를 실었는데 인터뷰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리얼미터 조사의 공신력을 공격했는데 배종찬 소장은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받지도 않았는데 조선일보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지도 않았는데 조선일보에서는 인터뷰한 걸로 큰 따옴표 쳐가지고 인용이 배종찬 소장은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이게 전형적인 장문 기사거든요. 완전히. 장문 기사.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언론중재위원회를 가든 아니면 법정에 가든 빼도 박도 못하는 이게 허위 왜곡 이 날조 기사이기 때문에 저거는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은 그 해당 기사를 쓴 조선일보 기자나 혹은 조선일보나 이거 명백한 손해배상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뭐든지 범죄는 고의성이 입증되면은 그거 어떻게 면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질은 뭐였냐면은 한 일주일 정도의 이 기간을 두고 처음에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이 지지율 격차가 2% 안으로 좁혀든 것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나온 여론조사는 13% 포인트의 격차가 벌어져요. 이게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근데 그 사이에 두 개 여론조사 그 사이에 이해찬 대표가 여론조사에 대한 한마디로 했죠. 이상한 여론조사가 남았더라. 그럴 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나니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이제 10% 이상 이제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일종의 그 의심에 기반해서 시나리오를 가지고 분석 기사를 쓰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걸 꽤 맞추려다 보니까 전문가 이름도 등장해야 되고 인용부도 등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아주 저는 흥미롭게 보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응답률이 중요해요. 응답이 중요해요. 샘플링을 해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응답률이 한 6%대거든요. 다 그래봐야. 그런데 전화를 하면은 자,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그럼 60대 이상. 노인층은 전화를 끊어버린다. 아예 설문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 정당 지지나 이념 성향에 따라서 특정 집단은 배제하고 하니 결국은 응답한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층만 골라서 응답시킨 것 아니냐. 이건 여론조사의 이 방식을 알면 심각한 훼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이 여론조사 업체는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신문에도 떡하니 보도가 됐지만 제가 정말 택시를 타면 기사분들이 거의 다 연배 있는 분들은 이 얘기를 하세요. 일종의 이제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처럼 여론조사가 사실은 이 집권당의 입맛에 맞게 방식을 조작한다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는데 이 신문 기사로도 쓰였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사 내용의 사실성에도 의문이 있지만 그게 또한 샘플링 방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성비, 연령, 지역 뭐 이걸 감안해가지고 통제한다 이렇게 구획하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다양한 계층이 있는데 다양한 모집단의 내용을 반영해야죠. 남녀가 때문에 있는데 그 연령대가 차면 그 연령대라고 하면은 그 표본 대상에 추가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그거는 뭐 샘플링 방법이어서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거는 여론조사 자체를 여론조사라는 것 자체를 왜곡시키는 거일 뿐만 아니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다 50대 60대면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전문가로서 아마 이택수 대표가 더 화난 건 이런 대목일 것 같아요. 아까 그 뭐 배종찬 소장 통화도 안 한 거 인용한 기사도 기사지만 리얼미터가 샘플을 재활용한다. 이런 뉘앙스의 그러니까 한번 조사한 사람 그 전화번호를 기억해서 또 한다. 그러면 이제 유리한 답변을 골라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패널 조사는 샘플을 재활용합니다. 그러나 패널 조사는 정치 조사가 금지돼 있어요. 왜냐하면 패널 조사는 특정한 어떤 사안이나 뭐 이런 걸 그 장기간에 걸쳐서 추적 조사를 하는 거여서 편향성이 생기는 그거는 이제 샘플에 대해서 같은 류의 조사를
조사를 이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데 정치조사는 그렇게 못하도록 금지해놓고 있고 이거는 그 여론조사 기관의 엄격한 윤리예요. 근데 그걸 문제 삼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자, 팝콘 토론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두 분은 서로 다른 코너, 다른 요일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상가족이 됩니다. 네. 예, 그동안 팝콘 토론 사랑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우리 박원석, 최영일 두 분은 또 다른 시간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팝콘 토론과 함께 김용민 라이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